자,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준비한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더 발전적이고 뭔가 좀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힘찬 뭔가 그런 느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해 특별하지만 올해는 더 특별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다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답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스토리텔러 김지윤입니다. 자, 이렇게 매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금리. 마음이 아프죠? 네. 그리고 우리 정말 들뜨겠었던 월드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미래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한류? 한류. 이런 건가? 오징어 게임 2? 오징어 게임 나온 데더라, 맞아요. 뭘까요? 아, 뭐지? 저는 올해 이것을 주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올해뿐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뒤까지 굉장히 파급력이 클 단어입니다. 예? 뭐죠? 뭐지? 2023년 예?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 바로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엑스포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좀 글쎄 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엑스포를 주목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2030년에 개최되는 월드 엑스포 개최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올해 결정이 됩니다. 아, 올해 네. 기대되네. 그러면은 아니 뭐 올해 결정되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 엑스포가 중요한가? 뭐 도대체 왜 이게 뭔데 그렇게 강조를 할까라는 생각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네, 맞죠. 예, 사실 뭐 엑스포 그랬을 때 그렇게 뭐 엑스포 하면은 뭐 가봤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우리가 보통 3대 메가 이벤트로 꼽는 것이 올림픽, 네.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 아, 엑스포. 네. 엑스포가 포함됩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엑스포가 여기 들어갈 급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다, 네. 다 축제 분위기인데 엑스포는 축제인가요? 왜냐하면 올림픽 월드컵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게 축제 분위기가 돼가지고 막 하나 되고 막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이런데 엑스포는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왜 엑스포가 껴있지 지금? 그러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 소비하는 느낌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다음날 어제 그 경기 봤어 대박이었는데 맞아. 야, 어제 엑스포 봤어? 어제 엑스포 갔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 갔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렇게 막 TV 이벤트잖아요. 막 다 모여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엑스포는 TV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완전 성격 다르네요. 일단 스포츠가 아니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예. 아, 그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엑스포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예. 아,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갑자기 죄송한 오늘- 얘기인데. 오늘 정한 건 예, 아니신지 예. 원래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늘부터 하자 이거예요? 만들어낸 얘기 같죠? 같은 이응이라 붙여 넣으신 건 아니실 테고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 맞아요? 3대 그 맞습니다. 메가 이벤트가. 예, 그래요. 사실 예전에는 올림픽보다 엑스포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던 그런 행사였어요. 정말요? 그래서 얼마나 엑스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 각광을 받았냐. 네.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근데 원래
시카고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때 1904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이제 주최하는 측에서 야, 그럼 우리도 그냥 세인트루이스 가갖고 숟가락 얹자. 왜냐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엑스포를 구경하려고 왔을 테니까 온 김에 올림픽도 보고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개최지를 변경을 한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라? 예. 엑스포 따라서 올림픽이 갔어요. 근데 이해는 되네요. 네. 엑스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엑스포 영향력이 커지니까 세계 각국에서 우리도 엑스포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막 경쟁적으로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28년 파리에 국제박람회 기구 BIE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엑스포를 5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자라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제박람회 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박람회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세계 박람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에 등록이 돼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제가 말씀드린 올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 네. 그거고 좀 특정 주제로 좀 소규모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인정 박람회라고 하죠. 그래서 인정 박람회처럼 좀 규모가 작은 거는 이제 개최국에서 뭐 부지도 주고 또 이제 참가하는 국가들한테 국가관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세계 박람회는 공식적인 거고 좀 크잖아요. 네. 오고 싶으면 와서 니네가 지어. 아. 네. 근데 우리는 부지는 주겠는데 뭐 예를 들어 미국관이라든지 독일관이라든지 이거는 참가하는 국가에서 알아서 짓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끝발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030년에 유치하려고 하는 엑스포는 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박람회인 맞습니다. 거고, 네. 즉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가 승인한 보다 넓은 범위의 박람회라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규모도 크고 기간도 훨씬 길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대전에 꿈돌이를 보러 갔던 거는 인정 박람회 같은 맞습니다. 느낌인 거고요, 그죠? 그렇죠. 여수에서 했던 것도 여수에서 했던 것도. 인정박람회. 약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약간 쓱쓱 가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대전 꿈돌이 그 난리 났죠, 엑스포를 진짜. 그거를 갔을 때도 엄청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엑스포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드컵 그리고 뭐 올림픽 이런 거는 일단 경기를 막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올림픽은 보통 한 2주 정도 하고 월드컵은 한 달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인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와, 임팩트 끝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엑스포는 좀 길죠. 그래서 주목도는 좀 떨어져 보여요, 솔직히. 네. 네,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뭐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찬찬히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면은 엑스포가 꽤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임팩트도 크죠. 엑스포는 한 6개월 정도 두고 자,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하지? 할 일 없는데 그러면 애들 데리고 우리 엑스포 한번 갈까?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눈에 확 띄진 않는데 길게 가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2020년 하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좀 힘들 때고 뭐 해외 여행도 그렇게 많이 못 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약 39조 원에 육박했다. 좀 많은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우와. 네. 왜 엑스포 하고 싶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뿐이 아니고 이 엑스포가 정말로 인류의 삶을 진일보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퀴즈. 네.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우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893년. 네. 뭐 100년도 더 전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식당에서 꼭 있어야 되는 혹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활 가전인데 뭘까요? 토스터? 토스터. 1893년이면은 맞다. 토스터 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전자레인지. 저도 전자레인지 생각했어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밥솥, 전기밥솥. 둘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는 이 전일 것 같아. 냉장고예요? 냉장고 이 전일 것 같아. 아니, 1893년에 감이 안 와. 그냥 되게 옛날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가스레인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덕션 같아요. 인덕션인 것 같아.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감이 안 와. 에어프라이기는 너무 에어프라이기 너무 요즘이야. 지금 다 틀렸고요. 아, 이거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못 맞추네. 뭐예요? 힌트 주세요. 우리 상준 씨가 집에서 네. 뭐 하세요? 집에 뭐예요? 침대요? 저 누워만 있습니다. 주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누워만 있었나? 저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 침대 아니면 소파인가요? 뭐지? 아닙니다. 뭐 어떤 거죠? 정답은 정답. 식기세척기. 와, 식기세척기요? 네. 우와. 아, 저거예요? 네. 우와. 신기하죠? 이게 시스루네. 이게 1893년도에. 1893년. 근데 밥솥같이 생겼는데요, 진짜? 식기세척기가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식기세척기랑 다르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혹시 어디서 만든 건가요?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거 만들려면 뭔가 좀 개발팀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은 조세핀 코크레인이라는 가정주부입니다. 주부분이. 네. 사실 이제 이 코크레인 여사는 워낙에 상류층 부인이에요, 마나님. 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막 설거지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늘 이제 뭐 가정부나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줬는데 좀 약간 깐깐한 분이셨나 봐요. 뭐 파티나 이렇게 식사를 한다면 설거지를 보면은 자기가 되게 아끼는 그릇인데 뭐 깨지기도 하고 뭐 이가 좀 나가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뭐 설거지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막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하인들은 못 믿겠고 차라리 기계를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 시대에. 본인이 이제 식기세척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돈 많이 벌었겠네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 구조지만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 보여. 호스 바로 꽂아가지고 수도꼭지 뭔가 위에서 물 나오는 거 느낌 확 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발명품들은 불편하면서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어? 이러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깐깐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박람회에 나온 겁니까? 박람회에 나왔고, 그리고 이걸로 사실은 이 코크레인 여사가 특허를 받았어요. 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1인 가구 많아서 사실 그 식기세척기는 좀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쌓일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막 아이들 막 10명씩 낳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주부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시대가 1893년에 저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빨래터에서 이러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야 식기세척기 당연히 사야지. 당연히 사야죠. 더군다나 이 시절에 이런 게 획기적인 게 나왔으면은 돈 진짜 많이 벌었겠다 싶잖아요. 네. 관심은 많았는데 네. 안 사요 사람들이 잘. 왜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수도꼭지 틀면 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만 그 당시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데펴야 되는 거죠, 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좋기는 한데 너무 거추장스럽게 할 일이 많아요, 중간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잘 못 쓰고 대신 굉장히 큰 식당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걸 많이 보급을 해서 쓰게 됐죠. 아니, 엑스포가 좀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을 좀 많이 소개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가서 구경하고 다시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시장 가듯이 정말 뭔가 약간 인생이 진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진짜 평범한 주부가 심지어 사업가로서 지금 성공한 사례잖아요. 재밌습니다. 그 또 뭐 있나요? 이거 재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혹은 자주 먹는 식품이에요. 네. 피자 먹을 때, 햄버거 먹을 때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쉬운데? 저거 피클. 피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먹는 거잖아요. 아니, 식품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같이 드실 것 같은데 그거 콜라 아니에요? 콜라? 네. 맞아요. 왜냐하면 햄버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햄버거가 있으니까 콜라인 것 같아. 이제 콜라 그러면은 이제 애틀란타에서 누가 만들었냐? 약사가 만들었어요. 에? 약사요? 약사는 또 왜 나와요? 그래서? 존 펜버턴이라는 이 약사가 이제 두통약을 개발을 하다가 이 콜라 원액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탄산수랑 섞어갖고서는 이제 팔려고. 예, 그래서 자기 약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진열대 놨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맛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안 팔려갖고서는 고민을 하는데 캔들러라는 약재상이 와서 이거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그래서 이거 나한테 팔아라. 오! 권리를 다 놔줘라.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122만 원에 팝니다. 122만 원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돈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괜찮은 돈이죠. 어쨌든 이 캔들러가 그걸 딱 보고서는 야 이건 된다. 되는 거다. 라고서는 이제 막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케팅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리니까 여기에 출품을 하자.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려 650만 개를 판매를 했대요. 완전 히트였네요. 히트 상품이죠. 완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케팅인 거예요. 근데 콜라 말고도 굉장히 히트를 쳤던 음식들이 많아요. 네. 뭐 햄버거라든지 오! 핫도그라든지 엑스포에 나왔어요? 여기, 네, 브라우니도 있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솜사탕.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이게 엑스포에서 시작이 됐다고. 엑스포는 우리의 생활에 약간 스며들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30년에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은 부산 어묵이나 뭐 씨앗호떡, 우와, 헛다. 돼지국밥, 밀면 이런 음식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올림픽 월드컵을 집에서 시청하고 있으면은 관중석에서 핫도그가 먹는 게 아니라 다 씨앗호떡 이렇게 하나씩 먹고 있고, 예? 밀면 한 그릇씩 다 먹고 있고. 갑자기 이거 관중 대박이네. 잡혔는데 관중 잡혔는데 국밥 뭐 돼지국밥을 그러니까. 먹고 있는 거야. 예, 엑스포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재밌다. 살짝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전화기라든지 뭐 자동차, 비행기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들도 엑스포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화기도 그렇고 예, 축음기, 축음기. 엘리베이터 이건 너무 이런 게 다 엑스포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됐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이게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못 너무 살죠. 끔찍한 것들. 지켜요. 상상이 안 됩니다. 생각해, 피자 먹을 때 콜라 없다고 생각해봐요. 뭘로 대체할 거야? 대체할 게 없다니까, 지금? 전화기 없는데 뭘로 대체? 사이다. 예? 사이다요?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막 L타워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건물을 10층 이상 안 지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맞아요, 맞아요. 누가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겠어. 아, 그러네. 건물을 높게 안 지었겠네. 이렇게 이제 엑스포에서 나온 뭐 상품이라든지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놨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감을 뽐냈었던 엑스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많은 엑스포가 있었지만 정말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엑스포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죠. 첫 번째.
그야말로 엑스포 정신을 남긴 1851년 런던 엑스포입니다. 런던 엑스포. 뭐 당시 뭐 대영 제국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의 뭐 한 4분의 1이 영국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경제적인 발전을 자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런던에서 이걸 이제 개최를 한 거죠. 자, 1851년 5월 1일 이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물품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또 전시도 되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지? 영국이 가장 뽐내고 싶었던 건 뭘까? 막 남자분들 막 수트 막 이런 거 아닐까? 정장 막 이런 거. 저는 연극하면 약간 차 약간 그런 거. 약간 기계 관련해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산업혁명이 있었고 아직 자동차 전인데 근데 막 전화기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굉장히 많은 답이 나왔는데 네. 정답은 예. 바로 박람회가 열렸던 수정궁이에요. 수정구. 수정. 예. 수정궁이요. 크리스탈 팰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건축물 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고전적인 방식으로 짓죠. 골조가 딱 있으면은 거기다 벽돌을 쌓든지 아니면 돌을 쌓든지 이런 식으로 짓는데 이 당시에 이 수정궁은 말 그대로 이제 철근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 모양이 약간 온실 같죠. 저거 유리를 이렇게 굴고 어떻게 줬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유리랑 뭐 이런 걸 질렸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싼값에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설계한 게 이런 온실 모양의 수정궁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규모가 큰 건물을 1년 만에 만들었다는 게 사실 상상도 안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해낸 사람이 바로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중에는 이제 조경 건축가로 성장을 하는데 뭐 원예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혼자 배워요, 독학.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17주. 17주. 와, 천재네요, 천재. 1년이 안 된 건가요? 네. 와. 17주면 1년이 아니라 반년도 안 돼요. 6개월, 7개월, 뭐 이게 6개월도 안 되는 거지. 4달? 4달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날림 공사 아닌가요? 이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벽돌을 쌓고 뭐 하고 하면은 마르고 기다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팩스턴이 했었던 기법이 조립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하고 철만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할 수가 있었던 건축 기간을.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긴 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온실 형태로 그 건물을 약간 이렇게 지으면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국은 그 당시 어쨌거나 체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멋있는 건축물 하면 뒤에 막 장식도 막 있고 막 맞아요.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 떡하니 그냥 철근하고 유리만 보이니까 나는 외부가 그러면은 내부를 화려하게 꾸며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경 건축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실력을 막 살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수정 분수라는 걸 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이제 물이 막 이제 나오게 하고 막 인공 폭포도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중앙에 이렇게 수정 분수가 있어서 물을 막 뿜어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물의 요정이 사는 수정 궁전 안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지금 봐도 예뻐요. 저 그림으로만 봐도 맞아요. 온실 안에 가보고 저렇게 싶어요. 분수나오면 네. 예쁠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나무도 실제로 그냥 놔두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왕실 상향표였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기는 했죠. 뭐 새들이 날라와갖고서는 새똥을 이렇게 날리고 가고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궁 안에서 이 박람회를 열면서 정말 다양한 신문물을 선보이고 지금 현재 패권을 가진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다. 라는 것을 아낌없이 보여준 거죠. 아, 증명한 자리였구나.
자, 이번에는 187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유럽이 그냥 세계 중심이었어요. 네. 저기 대서양 건너서 한 국가가 조금씩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미국이요? 이제 미국인가요? 네, 미국이 이제 조금씩 머리를 내밀고 있었죠. 특히 이 남북전쟁 끝난 다음부터 아주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미국이 일으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속의 엑스포 두 번째는 1876년의 필라델피아 엑스포입니다. (1876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왜냐? 1776년 7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죠, 조엘 씨? 독립. 맞아요. 100년 전에 독립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쓴 날짜가 정확히 1776년 7월 4일이었죠. 그러니까 1876년은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0으로 끊어지는 해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이 절치부심을 했어요. 1851년부터 박람회를 빠짐없이 정말 개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합니다. 자기네 상품이나 기술도 막 선보이고, 그래서 갈고 닦아서 필라델피아에 쏟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혁신적인 물품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혁신적인 게 많이 나왔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전화기. 이때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 전화기를 선보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이제 막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지금 그 반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갖고 이제 시연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이야 뭐 휴대폰도 있고 전화기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왜 네. 전화기 처음 등장했을 때 약간 무슨 악마와 통화하는 거다 막 이런 막 진짜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 필라델피아 엑스포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전화기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뭐 타자기라든지, 네, 필로 레밍턴의 이제 타자기. 그래서 레밍턴 타자기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진짜 다 나왔네. 진짜 전화기한테 밀려서 그렇지. 진짜 다 나왔네요. 그 전화기한테 밀렸지 다른 데서 밀릴 만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정말 이 필라델피아 박람회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 발명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아주 유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미국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발명품이나 발명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엑스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혹은 프랑스 파리를 가갖고서는 왜 기념품 같은 거 사오잖아요. 키체인이라든지 냉장고 자석이라든지 하면은 꼭 등장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약간 여자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그 파리의 에펠탑 그게 아, 근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들한테도 로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자들의 로망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Tu m'expliques un peu mieux comment te dire adieu. 이 에펠탑이 1889년 파리 엑스포에서 선보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철탑 세우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1889년이 또 의미가 있는 해죠. 1889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뭐예요? 여기도 뭐 독립 또 100주년이네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혁명으로부터 100주년.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엑스포니까 뭔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세운 게 에펠탑인데 당시에 이제 에펠탑이
300m에다가 위에 이제 안테나까지 해서 330m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런 건물 좀 많잖아요, 솔직히. 네, 저 정도 높이는 뭐.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 상징이고 이제 모이카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서 꼭 이제 인증샷 남기는 스팟인데 그 당시에는 박람회 때 굉장히 좀 반발이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게 무슨 건축물이냐, 아니 뭐 벽돌도 없고 흉물스럽게 막 철근으로 만들었냐,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거기 깔려갖고 다 죽는 거 아니냐, 저게 안전하게 있는 거냐. 특히 이제 뭐 문학계라든지 예술계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막 반대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막 이렇게 성명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이 이제 구스타프 에펠이 탑이 무너지면은 모든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성명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도중에 정부에서 돈을 떼요. 다 안 줘요. 끊어버려요.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사비를 드려요. 사비를 드려서 그 대신에 향후 20년간 들어오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건 다 내가 갖겠다. 우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서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천신만고 끝에 330m의 에펠탑을 완성을 하죠. 그 전까지 저게 무슨 건축물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어머 너무 멋져.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갖고 여기 올라가 보려고. 제일 높은 데잖아요, 사실 올라가면은 세계에서. 그래서 막 그냥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모파상. 그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싫어갖고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다가 막상 딱 완성이 되니까 예. 맨날 그 밑에 가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신 이렇게 되게 싫다면서 왜 맨날 여기 와서 점심 먹고 그러냐, 마음 변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밑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맞아요. 우와. 내가 이놈의 건물을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밑밖에 없다고. 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높으니까 어딜 가도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도 파리하면 생각나는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펠탑 구경을 하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에디슨이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때 이미 아 해준 그때 거죠. 같이? 네, 같이. 아 콜라보예요? 콜라보. 콜라보였네. 그러니까 에디슨은 딱 알아본 거지. 아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건축 공법이고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될 거다. 그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아이플 타워는 이렇게 엑스포에서 공개했고, 근데 여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그 전전 엑스포에서 공개했잖아요. 와 진짜 대박. 그러니까 기술과 기술이 이렇게 식으로 만나갖고 그쵸. 더 한층 높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지금 일단 아시아의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아는 그렇다면 언제쯤에 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자, 아시아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막 하려고 했어요. 네. 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엑스포를 개최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시아. 아, 살금 왼손을 우리 모이카 씨가.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리고 패전을 했고 그러면서 전쟁의 폐해도 굉장히 컸거든요. 어찌됐든 뭐 도쿄 개성습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경제 발전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두 개를 해요. 하나가 1964년 도쿄 올림픽, 또 다른 하나가 1970년 오사카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 다시 한번 새로운 일본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파리 엑스포에서 에펠탑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카고 엑스포에는 그 대전차가 등장해요, 처음으로. 그 빅 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에카 씨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태양의 탑이라는 탑인데요. 네, 그때 부모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지금도 약간 학교에서 학습 갈 때, 여행 갈 때 오사카 가면 찍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 가면 약간 그런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오사카 박람회를 상징한 이 태양의 탑은 일본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오카모토 다루가 설계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얼굴이 두 개가 보이는데 뒤쪽으로 가면은 까만 얼굴이 있어요. 그 까만 얼굴은 이제 과거의 일본 힘들었던 모습 그걸 상징을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이제 얼굴은 현재 일본이에요. 좀 하얗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요 황금색 이것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오사카 박람회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던 전시물이 있어요. 아이맥스 영화. 아이맥스 영화요?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또 후지와 손을 잡고 이런 대형 스크린 아이맥스 영화를 손을 보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관람객들이. 정말 인기 많았대요. 지금도 사실 아이맥스 영화는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 오사카 박람회에 77개국이 참여를 하고 관람객 숫자가 6,422만 명. 그때까지 중에 가장 많은 관람객 숫자여서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향후 40년 동안 이게 깨지지를 않아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 깨졌던 얘기는 40년 후에 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얘기. 40년이 2010년, 2010년? 어디였죠? 그러게죠. 중국입니다. 상하이 엑스포.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막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서방으로부터 좀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 원활하게 활동을 못 하다가 2000년대부터 다시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2000년대에 중국이 했었던 굉장히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바로 2년 뒤 2010년에 상하이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은 뭐부터 생각납니까? 짜장면. 땅덩어리. 크다. 네, 대륙의 규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 엑스포 박람회장 규모가 여의도의 4분의 2. 그래서 역대 박람회장 중에 가장 큰 규모였고 스케일 완전 달라요. 그렇죠. 스케일이 달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런 엑스포라든지 큰 행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하이가 이제 지하철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엑스포를 앞두고 증설을 합니다. 아, 뚫어요? 네, 무려 199km. 199km요? 네, 증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하이 지하철이 총 420km로 늘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철을 가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좀 남짓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을 그렇게 부산까지. 뚫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뚫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재보니까 420km가 낫더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네. 40년의 오사카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우리 모에카 씨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죠.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 7,308만 명. 하루 입장객 수만 해도 103만 명. 그 전까지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최대 규모의 기록을 남기죠. 그때 이제 북한하고 대만도 처음으로 참여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상황을 잃었으면 꽤 막 이득 받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사실 상하이 박람회는 밑진 장사였어요. 박람회장을 그렇게 크게 건설해야 되지 운영하는데도 크니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차린 게 많았네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이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명실상부한 G2가 됐다. 이거를 세계에 알리는 게 중국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경제 효과보다 더 큰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제 상하이 엑스포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듣다 보니까 엑스포가 너무나 또 얘기가 재밌고 약간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예, 일본도 했고 중국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만 남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까지는 세계 박람회를 유치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계 박람회는 참가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와 세계 박람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처음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조선이 쇠국 정책을 하다가 이제 풀기 시작을 했죠. 예. 개방을 하고 서구 문물을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하고 수교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교 비슷한 것을 맺은 게 미국이었어요. 네,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요. 그걸 갖다가 보빙사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빙사를 이끌던 사람이 민영익이라고 이제 명상왕후의 이제 조카였죠. 이때는 이제 엑스포에 참여하러 간 건 아니었는데 마침 그때 보스턴에서 엑스포를 하고 있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연입니다. 물론 엑스포를 바로 참가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지만 간 상황에서 엑스포를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려고 갔었던 박람회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였죠. 당시 이제 참인 내무부사인 정경원이 뭐 사무원, 통역원 그리고 뭐 악공들 해갖고 한 10명 정도를 끌고 이제 시카고에 가요. 그래서 이제 조성관을 짓는데 아주 크진 않았어요. 한 20평 되는 공간에 이렇게 딱 지어놓고 좀 그래도 이제 딱 미국 사람들 보기엔 저건 또 뭐야 하고 이제 눈길이 좀 갈 만한 그런 이국적인 모습이기는 하죠. 그래서 위에 이제 한옥 기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가마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 진열장 여기다 놓고 해놓고서는 여기다가는 뭐 관복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집신 이런 이제 우리 생활양품 이런 거 아담하게 놓고 전시를 했습니다. 뭔가 인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학원 악공들이 이제 개막식 날 미국 전시관 앞에서 우와.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클리블랜드 당시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딱 참석을 했을 때 그 앞에서 조선 악을 연주를 합니다.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딱 한국을 알렸네요. 이때 연주한 곡이 황풍악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궁중음악이라는 거예요. 저런 음악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연주를 하는구나.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조선이 이 시카고 박람회를 참석해서 끝내주는 역사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뭡니까? 미국 철도 역사에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는데 이 박람회를 할 때 이 조선관 앞에 이렇게 초기 형태의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예. 지금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예. 당시에 예. 북태평양 철도 회사에서 예. 자기네 회사 로고를 이제 만들려고 다 디자인을 막 구상하고 다녔어요. 이게 이제 North Pacific Railway. 알죠. 그 회사 직원이었던 이 맥켄리라는 인물이 조선관을 이렇게 지나가다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이게. 마크로만 봤을 때. 네. 예.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 본사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태극 문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채택이 돼요.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우와.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의 태극 문양이 그려졌고 이게 회사 로고가 됐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추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도 인정을 한 겁니까? 그분이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아 있어요. 아,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럼 맞는 얘기지, 그럼. 그리고 이제 1900년에도 또 프랑스가 초청을 해서 이제 파리 박람회를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동양이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구나라고 매료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의 어떤 존재감을 우리가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한국 전쟁도 있고 하면서 예, 대한제국 조선의 이름을 걸고 세계 박람회는 나갈 수가 없게 됐죠. 굉장히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뭔가 날개를 피고 있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시 세계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건 그러면 일제강점기 끝나고입니까? 어떻게 되죠? 일제강점기 끝나고 예. 한국전쟁도 끝나고 한국전쟁까지. 1962년 시애틀 박람회입니다. 그 전에도 사실 우리가 막 이제 달걀 펴려고 했는데 꺾였잖아요, 한번. 네. 그냥 이번에 다시 한번 펴보자.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약 326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번듯한 이런 전시관을 딱 짓고 우리도 우리 돈 내고 가서 여기 우리 거 짓고 전시한다. 똑같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랑 이런 게 보여준 거죠. 뭐 재봉틀이라든지 뭐 라디오 같은 공산품들하고 전통 공예품을 선보였어요. 네, 뭐 도자기라든지 뭐 유기. 가장 인기가 많았고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나전칠기입니다. 나전칠기는 너무 아름답죠. 이게 서양인들한테 진짜 딱 봤을 때 너무나 인상 깊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애틀 박람회를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수출을 문을 여는 이제 그런 계기도 돼요. 일부 품목은 이제 캐나다하고 뭐 수출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우리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 10년 뭐 남짓 된 이렇게 전쟁의 참화를 겪고 그래도 일어서려는 국가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 거죠. 야 이제야 대한민국의 진가를 좀 발휘하는 거 아닌가. 약간 어깨가 좀 계속 굽었었는데 이제는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쫙 펴집니다. 예.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리고 싶어 했냐면은 이후에 열린 이 공인 박람회도 정말 빠짐없이 다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야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알리고 또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가들하고 같이 함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다 경험이고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타이밍이다. 세 번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우리 3차 프레젠테이션은 오징어 게임의 이 플롯에 맞춰서 BTS가 출연을 하고 부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엑스포가 단순히 무슨 전시회가 아니라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인류가 어떻게 함께 이 도움을 주고 또 협력하고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고 또 그 가운데 남들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장서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고 이 점이 총회해왔던 많은 BI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2030년에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거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준비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좀 할 게 있으면 엑스포가 이 정도로 중요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죠. 하나씩 다 같이 해가지고 2030년에 엑스포 꼭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상준 씨 태도가 처음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엑스포에 매년 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그게 월드컵 우리 16강 진출하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엑스포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그렇다면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네. 당신이 몰랐던 엑스포 엑스파일 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리도 못 사는 곳,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GDP 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됐어요. 놀랍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가? 아직 우리 안 보여지는 거 많거든요. 아, 나옵니까? 플리즈. 채널 A